UN 개발 계획이 발표한 성불평등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평등 순서로 146개국 중 11위. 그러나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글로벌 성격차 지수는 135개국 중 108위다. 11위와 108위의 격차가 왜 발생할까? 이유는 양성평등에 대한 우리의 의식 전환과 강력한 실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역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 철폐를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김행 원장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양성 불평등은 경제 성장에도 걸림돌입니다. 세계은행은 2012년 양성평등과 개발이라는 이름의 보고서에서 여성에게 더 나은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는 양성평등이야말로 똑똑한 경제를 말하며 양성평등은 생산성 증대는 물론 모든 면에서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 양성평등 시대를 열어갈 분이 있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행 원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금년으로 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2년 차 들어가시나요? 네. 근데 올해가 지금 1월 초라 그랬지 사실은 이제 1년 됐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곳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 자랑할 게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양성평등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예산과 정책을 세우실 때 양성평등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성인지 예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것이 한 가닥이라면 다른 한 가닥에는 폭력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에 대한 그 공무원들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외국에 가보면 깜짝 놀래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그 중요한 그 교육이네요. 그렇다면 네, 굉장히 중요해요. 네. 어떻게 이런 양성평등에 대해서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학 공부를 했으니까 사회학 공부를 한 사람들의 그 학문적 주제가 불평등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 사회적 약자. 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정에 대한 학문이 불평등에 대한 학문이고 해서 사실 여성이라든가 뭐 노인이라든가 사실 남성분들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이 많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국가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여성을 위한 법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죠. 아, 편견인가요? 네, 편견이죠. 아, 예. 처음에 이제 여가부가 출범했을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죠. 한명수 여성부 장관이 계셨고요. 그때 이제 저희 원이 개원이 됐는데요. 당시만 해도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 기관도 설립이 됐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올 7월부터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뀝니다. 작년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이렇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인권을 기반으로 남성, 여성이든지 성에 상관없이 모두 본인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법으로 이렇게 정부 정책이 좀 더 집중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특히 요즘 이제 문제되는 게 저출산, 또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기도 하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 발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양성평등, 이 불평등 때문에 그런 문제인가요? 변호사님, 여자들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겠어요? 글쎄요. 네. 왜냐하면 편입 구조로 보면 이제는 이제 여성들이 교육에 있어서는 남성 못지않게 동등한 수준으로 교육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을 잡는 단계까지는
거의 차이가 없거나 또는 최근에는 시험 봐서 보는 데는 무조건 더 여자들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불평등이 시작이 되거든요. 결혼, 출산, 육아 때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흔히 M자 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M일 적에 학교 졸업하면 정점으로 취업했다가 이게 쫙 떨어지죠. 출산, 육아 이때 떨어지고 다시 이제 40대 후반에 다시 사회에 진출하는 이런 M자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결혼이라는 것도 이제 편입 구조로 따져보면 본인의 성장이라든가 발전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볼 적에 아직도 불편한 구조가 많고 그러한 그 제도가 결혼이라든가 등등의 제도가 여성들한테 불리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양성평등 교육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불평등한 여성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다. 남녀가 서로의 잠재력을 키워주고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교육이다. 그러면 경력 단절 네. 여성이라든지 또는 여성이 사회 진출하는데 좀 더 여성 친화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점에 대해서 이 연구원에서도 진흥원에서도 특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이제 여가부 차원에서는 이제 지금 뭐 가정 친화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하는 정책적인 것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제도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를 쓰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 제도가 무용지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양성평등 의식에 대한 확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이제 저희 원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만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년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유비쿼터스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손바닥 안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이미 시작해서 올해부터 바로 시작을 할 것이고요. 동시에 지금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그 폐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것에 대한 예방교육, 또 그것으로 인한 그 희생자들에 대한 치유교육 등등을 다 이제 모바일 교육으로 실시하려고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도 따고요. 작년 말부터 준비해서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성 불평등 그런 관념 바꾸려면 어차피 교육밖에 없을 텐데 그럼 어떤 식으로 그 강사들을 양성하나요? 이제 저희가 중앙 공무원들은 저희가 직접 저희 원에 와서 하고요. 그것은 이제 공무원들의 고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들 와셔서 교육을 받으시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공공기관이라든가 군대 또는 초고, 중,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2,000명의 전문 강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직접 가셔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럼 양성평등 교육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위에 계신 분들이 흔쾌히 시간을 좀 내주셔야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공무원들은 뭐 의무교육이니까 당연히 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사기업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시간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제일 큰 걸림돌이죠. 우리나라 이제 조선 시대부터 아내의 방에 가려면 그 남편이 통지를 해서 방에 들어가도 되느냐 할 정도로 아내의 지위가 높았고 또 실제적으로 요즘도 엄초시하라는 말이 또 있고 월급을 줄 때는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성의 지위가 너무 높지 않냐. 그런 생각. 우리 변호사님도 집에 가시면 꼼짝도 못 하시죠. 그러니까요. 다 그래요, 우리나라 남자들. 예, 그러면 양성 젠더 이퀄리티 이미 우리나라는 그쵸. 좀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착시 현상인데요.
이게 사적 영역에서는 확실히 그 여성의 파워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아내가 이제 여성이 집에 엄마들이 그 가게의 경제권에서부터 아이들의 교육권에 이르기까지 다 자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상당히 좀 서글픈 현실인 것은 사실은 가게 경제의 운영에 있어서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아이들이 아버지가 부재한 상태로 교육을 받는다는 것 이것도 상당히 서글픈 거죠. 근데 요는 그나마 가정 내에서는 남성들이 꼼짝을 못하지만 공적 영역에 오면 여성들이 상위직에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유리천장이 있다는 거군요. 네네, 유리천장이 커서 국회의원 볼까요? 국회의원들 보면 약 지금 의회 16% 정도 여성인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또 비례대표 의원이시고 그 지역구 의원이는 진짜 손꼽아야지 될 정도로 저희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고요. 특히 이제 상장회사의 고위직 임원의 비율이 저희가 1%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나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사적 영역에 전부 다 요즘 여자들이 너무 세. 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대한민국의 헌법 1조를 바꿔야 되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1조 아시죠? 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예.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가지고 대한민국은 아마존에스 공화국이다를 바꿔야 된대요. 그럴 정도이지만 공적 파트에서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시 현상이 큰데요. 실제로 기업들에 가보면요. 과장 이상부터 벌써 여자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그 경제 규모로 따졌을 때 순위가 세계 10위권인데 그렇죠. 남녀 격차 순위는 136개 중 111위가 나왔어요. 올해 117위로 또 떨어졌어요. 117위예요? 네. 그런데 여성의 권리가 전에 비하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은데 네. 이 격차 순위는 왜 이렇게 높아졌나요? 네, 그게 더 떨어진 이유는 저기 때문에 그래요. 고위직의 여성의 진출. 그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동일 임금에 대한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금 여성이 약 63% 정도 받거든요. 남자가 배들 받을 때 같은 일을 해도 그 두 가지 때문에 순위가 확 떨어져 있죠. 그러면 그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그게 한 가지로만 될 수 있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 우선 여기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니까 진흥원장으로서 정말 이거는 시급한 그런 우리가 해야 될 과제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양성평등이 되기까지 우리가 남성에 대한 교육에 주로 집중을 했었는데 그 여성에 대해서 또 한번 그 의식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봐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뭐 이 문제가 있겠지만 한 가정의 그 가계를 유지하는 거를 아버지만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부터가 굉장히 불평등한 생각이거든요. 살다가 보면은 남자라고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살다 보면 사업에 실패하는 적도 있고 기업에서 정리하고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럴 적에 여성들도 공동의 책임자이니까 그러면 나도 나가서 벌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같이 벌어서 운영하는 가게들도 많죠. 그런데 만약에 남자가 실직해 있는 동안 왜 돈을 못 벌어오냐 이런 구박만 하면은 그거 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게 책임부터가 공동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나라 결혼할 때 혼수 문화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집 사오고 여자는 집 채우고. 이거 상당히 진짜 말도 안 돼요. 왜 남자가 집을 사와야지 되죠? 그러면은 저는 양성평등 의식이 안 된다고 봐요. 그렇군요. 네,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이 되려면은 여성이 가계 수입의 제2 보조자이면 안 돼요. 가계의 수입은 같이 하는 거지. 공동 1위로. 공동으로. 그것이 안 되면은 여자들은 구조 조정할 때 먼저 잘릴 수뿐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1가장인 남자를 자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1가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의 주소득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성부터 잘리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자들이 직장에 들어갈 적에 아무리 우수해도 어느 정도에서 다 잘릴 수 있는 여지도 많고 또 말씀드렸듯이 임신, 출산, 육아로 경력 단절이 되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고위직에 못 가고 또
근무 기간이 짧다가 보니까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남녀 할 것 없이 다 동일한 조건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법적 제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임신이라든가 출산 육아에 대해서 남녀 다 공이 쓸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라든가 그 북구 유럽에서는 핑크 쿼터제라는 거가 있어요. 이 사회에 남자 여자 절반씩 핑크 쿼터제를 두지 않으면 IPO 즉 기업 성장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강력한 제재 수단들이 있죠. 또 동시에 그 상장 기업들의 여성 임원의 숫자들을 공개를 하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보드 멤버에 이 사회 멤버에 여성이 정말 절반이 되어 있는지가 서로 간에 그 교류를 할 때 계약을 맺을 적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도적 장치이고요. 의식 면에 있어서는 남녀 공이 둘 다 공동의 가계의 제1수입원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몇 달 전에는 또 그 군대 내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 교육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한번 하셨죠. 제가 국방부하고 같이 MOU를 맺었어요. 군대 내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 예방 교육도 하고 또 그 인권 교육도 해야지 된다. 그래서 MOU까지 맺었어요. 가보니까 교육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국방부 장관 만나서 이런 얘기도 드렸어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하면 군대에 높으신 분들은 다 20세기에 태어나신 분들이다. 예. 지금 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21세기의 분들이다. 20세기의 분들이 그들의 가치관과 군대 문화를 21세기에 태어나신 분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고위직부터 인권교육을 받아야지 된다. 그래서 군대 문화를 바꿔야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예산이 필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드렸어요. 올해 근데 국회에서 똑같겠더라고요. 저는 참 아이러니컬한 게 국회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해당 부처 특히 이번에 국방부가 국회에 많이 불려갔죠. 그걸로 많이 야단도 맞았는데 그러려면은 그냥 야단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예산을 늘려줘야지 돼요. 그럼 그 군대 그 양성평등 그 강사들을 교육해서 보내면 그 강사들이 교육을 하고 그 현장에서 어떤 느낌을 받고 오나요? 저도 가봤어요. 아, 그러세요? 저도 가봤더니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군에서 현장 지휘관으로 나가는 이제 스타급들을 바로 이제 그 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여성분이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 여성분이 저한테 강의 끝나고 나서 그러세요. 제가 뭐 강의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을 진작 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왜냐면 당신은 그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중간에도 수도 없이 여군을 그만두고 싶었었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버텨서 왔는데 이런 교육이 정말 여자한테도 필요하고 남성들한테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그 군대 내의 문화를 바꾸는데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상 시상과 영향력이 큰 공익 캠페인과 공모전 실시 그리고 양성평등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과 평등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여성 리더들의 사회적 활약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러고 있죠. 여성 리더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분명한 큰 장점은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이 확실히 부패 구조로부터는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이건 분명한 장점인 것 같고요. 리더십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성이라 부드럽고 남성이라 뭐 좀 권위적이고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남성들도 굉장히 부드러운 리더십도 있고 다만 리더십이라는 것이 남자 리더십, 여자 리더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
그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것을 여성들한테도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남성 CEO들이 보는 여성의 인재상, 여성들한테 요구하는 덕목 이런 것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유도 그겁니다. 꼭 부드러운 리더십이 더 우수한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남자들도 늘 강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자들도 때로는 굉장히 부드러워야지 되고 남자들도 때로는 굉장히 섬세해야지만 조직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때그때 필요한 리더십을 구사할 수 있는 그 전방위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김 원장께서는 좀 여성 리더의 한 분이신데 제가 뭐 그 여성 리더의 조건으로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결국 리더는 선공후사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공적인 이익을 앞세우고 사적인 이익을 뒤로 하는 것이 결국 리더의 모습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렇게 해야지 부하 직원들도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여성들이 좀 훈련이 적게 된 부분이 있어서 또 일가정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 나와서 또 직장 걱정을 하고 이 직장과 이 일과 막 헷갈리고 그래서 어떨 때는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죠.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아이가 아프고 막 이러면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성들도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고 뭐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정비할 부분은 분명히 정비를 해야지 되고요. 여성들도 어떤 그 중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선공후사, 늘 공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근본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양성평등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시나요? 제가 이제 거창한 포부를 그렇게 내세울 입장은 아니고요. 올해의 목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역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그 언론과 홍보 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 모바일 교육 콘텐츠에 집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정말 유익한 교육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보내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양성평등 분야에 있어서 리드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동안 읽으신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책이거나 아니면 시청자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읽는 책, 제가 읽는 책은 그 조금 옛날 책인데 박완서 선생님의 호미라는 책이 있어요. 호미.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호미로 이제 꽃나무를 이렇게 집 마당에서 호미질하는 그러면서 생각하신 박완서 선생님의 마지막의 작품들인데 그것이 최근에 다시 개정돼서 나왔어요. 거기다 따님인 호원숙 씨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뭐 풀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 해서 그 박완서 선생님이 쓰신 홈이라는 책이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 책을 권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따뜻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잊고 살아왔는가, 얼마나 경쟁에 내몰리고 우리가 본래의 우리 모습을 잃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을 주셔서 제가 그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으로서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은 여성 우대 정책이 아닙니다. 양성평등 정책은 바로 우리의 인권을 바로 세우는 그런 정책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그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잃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을 받지 못한 겁니다. 특정한 성, 즉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서도 안 되고요. 노인이라든가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되는 이런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통칭해서 우리는 사회적 강자, 즉 권력을 가진 자가 사회적 약자, 즉
권력을 갖지 못한 자들, 이것 요즘 말로 다시 말씀드리면 갑질이 횡행한 즉 굉장히 그 거친 사회가 되어 왔었는데요. 양성평등은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중요점을 강조하는 그런 교육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갑질 문화 사회를 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육 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활동을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양성평등 교육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김행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해 우리 사회의 남녀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행 원장. 여성과 남성이 평등해질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받지 않고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대우받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는 김행 원장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양성평등 시대의 밝은 미래를 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